유나와 함께하는 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서비스.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오늘은 2강 변수와 자료형으로 AI 데이터 다루기입니다. 1강에서 우리는 개발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했죠. 파이썬도 설치하고 VS 코드도 준비했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것은 바로 텍스트썸, 텍스트 요약 AI의 첫 번째 코드예요. AI 프로그램의 가장 작은 실행 단위를 만드는 거죠. 모든 건 사용자 입력을 변수로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파이썬 설치 완료, 최신 버전 인터프리터가 준비됐죠? VS 코드 개발 환경 완료, 익스텐션스까지 설정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실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설레지 않으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 파이썬 기초 문법부터 시작해서 Git 버전 관리 그리고 실전 개발까지 해볼 거예요. 첫째, 파이썬 기초 문법. 변수, 자료형, int, float, string, boolean, 조건문 if, 함수 definition, 예외 처리 try except를 익힙니다. 둘째, Git 버전 관리. Git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저장소를 생성하여 첫 커밋을 실습합니다. 셋째, 실전 개발. CLI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하고 실제 작동하는 텍스썸 프로그램의 입출력 로직을 만듭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손에는 진짜 동작하는 AI 프로그램의 뼈대가 남아있을 거예요. 혹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막하겠지만 같이 하시다 보면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다시금 AI 서비스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모든 AI 서비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입력, 처리, 출력의 흐름을 가집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술이 아니라 수학이에요. 결과만 보면 AI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겠지만 실제 동작 내용은 고도의 수학을 사용한 연산이죠. 수학 얘기는 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AI에서 사용하는 수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분은 본 채널에서 루미나님이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결국 입력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적인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 흐름의 첫 번째, input 데이터예요. 입력 데이터와 변수,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챗GPT의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이 바로 인풋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입력한 질문 내용이 입력 데이터이고요. 우리가 만들 텍스트 요약 AI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변수에 담기는 것, 이게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그럼 변수란 뭘까요? AI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자가 오늘 뉴스 요약해줘 라고 입력했다고 해봐요. 이 문장이 바로 실제 데이터, 즉 value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텍스트라는 이름표를 붙이면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변수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샵은 주석이라고 해서 실제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고 이 코드 내용이 무엇인지 코드 안에 설명을 넣을 때 쓰는 기호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텍스트라고 쓰여진 것이 변수명입니다. 그 다음 등호는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프로그래밍 기호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오늘 뉴스 요약해줘 라는 데이터가 그 안에 담기게 되겠죠. 그 다음 print는 무언가를 출력시킬 때 쓰는 코드예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오늘 뉴스 요약해줘가 출력되죠. 결국 변수는 value, 우리말로 하면 값을 담는 공간이에요. AI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이 데이터 자체가 됩니다. 왜 변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데이터를 담는 상자에 이름표가 필요해요. 변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계산한 그 숫자 줘 하면 컴퓨터는 무슨 숫자요? 라고 당황해요. 하지만 변수가 있으면 나이 상자 가져와 하면 여기 있습니다. 25 라고 바로 응답합니다.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서 나중에 다시 써먹기 좋게 보관하는 도구, 그게 변수예요. 둘째, 여러 값을 한 번에 바꾸는 마법의 주문. 게임을 만든다고 해봐요. 공격력이 10인데 이걸 15로 바꾸고 싶어요. 변수 없이 숫자 10을 직접 수천 군데에 써놨다면 다 찾아서 바꿔야 해요. 지옥이죠. 하지만 ATK는 10이라고 변수로 만들어뒀다면 맨 위 정의만 ATK를 15로 바꾸면 ATK라는 변수를 사용한 모든 코드에서 자동으로 15가 적용돼요. 셋째, 코드에 의미를 부여하기. 15,000 곱하기 0.1이라고 쓰면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price 곱하기 discount라고 쓰면 읽자마자 이해가 되겠죠?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 자료의 형태, 줄여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배울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계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파이썬에서 숫자 자료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정수, 영어로는 integer, 줄여서 int라고 합니다. 정수는 딱 떨어지는 수예요. 0을 포함해서 분수나 소수점이 없는 숫자죠. 물건의 개수나 순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 여기서 실수는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의 실수가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실수, 영어로 real number를 말해요. 근데 왜 프로그래밍에서는 float라고 할까요? float는 floating point에서 따온 말이에요. 직역하면 떠다니는 점이라는 건데 이는 컴퓨터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실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마치 소수점이 수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듯 이동시켜 표현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예요. 0.92 이렇게 점수나 확률, 비율 같은 것들. 숫자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숫자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는 명시적으로 변수의 타입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파이썬 3.6 이상 버전부터 지원하는 문법으로 혹시 그 이전 버전의 파이썬을 쓰고 있다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각 변수의 값이 잘 저장되고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한 만큼 자료형도 정확하게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보시는 것처럼 타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타입 표시를 지워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타입을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아도 파이썬이 알아서 데이터의 자료형을 확인해서 변수의 타입을 그에 맞춰서 설정합니다.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AI가 가장 많이 다루는 데이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를 string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str이라고 씁니다. 영어에서 string의 사전적 의미는 끈 또는 줄이죠. 프로그래밍 초기에 설계자들은 문자들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나열된 모습을 실에 꿰어진 진주나 굿을 같다고 생각해서 string이라고 불렀고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스트링 자료형을 컴퓨터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따옴표로 감싼 텍스트가 스트링이에요. 따옴표는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없어요. 코드를 볼까요? 화면에서 보는 코드를 VS 코드에서 작성하고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뉴스 요약 AI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플러스 연산자입니다. 스트링, 즉 문자열을 합치고 싶을 때 파이썬에서는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변수에 있는 안녕하세요와 공백 문자, 그리고 인포 변수에 있는 뉴스 요약 AI입니다가 모두 합쳐져서 출력된 거예요. 그럼 스트링 자료형은 우리가 만들 뉴스 요약 AI에서 문자열은 어디에 쓰일까요? 전체 기사 내용, 개별 문장, 핵심 단어, 키워드. 전부 문자열입니다. 우리가 챗GPT에 물어보는 질문도 문자열, 답변도 문자열이에요. AI의 세계에서 문자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파이썬이 AI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된 이유도 이러한 문자열 처리 기능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불리언입니다. 줄여서 BOOL이라고 써요. 불리언이라고 읽기도 하고 불린이라고 읽기도 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는 조지 불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그는 모든 논리적 관계를 참과 거짓, 즉 숫자 1과 0으로 치환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증명했는데 이를 불리언 알제브라, 불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날 컴퓨터의 이진 연산에서 핵심 논리가 되면서 자료형의 명칭을 불리언이라고 쓰게 되었어요. 이따가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어때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자료형 쉽죠? 자, 이제 코딩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도구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Git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게임의 세이브 포인트 아시죠? 보스 몬스터 앞에서 저장을 하면 캐릭터가 죽어도 다시 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Git은 코드 작성 중 중요한 순간마다 저장을 해두는 것과 같아요. Git이 없다면? 어제는 잘 됐는데 뭐가 문제지? 하고 살펴봐야 할 때 이전에 했던 작업을 알 수 없으니 멘붕에 빠지죠. 에디터에서 히스토리 저장 기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Z를 계속 누른다고 해서 무한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Git이 있다면? 어제 오후 2시 상태로 되돌려줘! 하면 마법처럼 딱 그 순간으로 코드가 복구됩니다. 이 때문에 Git은 코드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개발자의 필수 도구예요. 프로그래밍계의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t은 이처럼 변경 이력 기록을 남기고 실수했을 때 되돌리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어딘가에 제출해서 포트폴리오로 활용되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개발을 하신다면 반드시 Git을 배우셔야 합니다.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수정본. 이런 지옥의 파일 관리 해보셨죠? Git을 쓰면 파일 이름은 그대로 두고 버전만 관리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Git 매뉴얼 책 제목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문서 관리자였던 기억이 나네요. Git의 주요 명령어를 살펴볼게요. commit, 현재 상태를 스냅샷처럼 기록합니다. log, 지금까지의 변화 내역을 확인합니다. checkout,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합니다. 그래서 checkout, 명령어로 언제든 최신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직접 Git을 써볼까요? 우리는 GitHub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거예요. 참고로 Git과 GitHub는 다릅니다. Git은 버전을 관리하는 도구이고 GitHub는 이를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쇼츠 영상을 찍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저희는 GitHub의 저장소를 하나 만든 다음 이를 내 컴퓨터로 복사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GitHub 저장소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럼 함께 해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GitHub 서비스 주소를 입력하여 보시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www.github.com입니다. 처음이신 경우에는 계정이 없을 것이므로 우측 상단에 Sign Up을 클릭해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GitHub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입니다. 이번 강좌를 위해 저도 새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어서 GitHub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곤란하니 입력 후 어딘가에 저장해서 잘 보관하세요. 그 다음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도 제 이름을 입력할게요. 이런, 이미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유저네임은 아이디 같은 거라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이트에서 제안해준 대로 제 이름에 숫자를 덧붙여서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Account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계정이 생성됩니다.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인가 사용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진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지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맞게 골라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사이트 구성은 단순합니다.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요. 왼쪽이 여러분이 만든 소스코드 저장소 목록이 나오는 화면입니다. 지금은 막 계정을 만들었으니 아무것도 없고 첫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라는 안내가 떠 있죠. 오른쪽이 대시보드 화면이고 지금은 처음 계정을 만든 상태라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GitHub에서 작업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여기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현황이 요약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의 첫 번째 소스코드 저장소를 만들어 볼게요. Git의 소스코드 저장소를 repository라고 합니다. 줄여서 미포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 레포지토리의 이름을 지어볼까요? Python AI My First Service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디스크립션은 설명을 적는 건데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간단히 적어볼게요. My First AI Service라고 적죠. 컨피규레이션 아래의 항목들은 이 레포지토리에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feasibility는 이 프로젝트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입니다. public로 하면 GitHub 사용자들은 누구나 이것을 볼 수 있고요. private로 설정하면 나와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구성원만 볼 수 있습니다. add readme는 소스 코드 저장소 안에 readme 파일을 기본으로 생성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도 일단 선택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하면 GitHub에 여러분만의 소스 코드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짜잔! 드디어 GitHub에 여러분만의 첫 소스 코드 저장소가 생겼습니다. 이제 클론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Git에서 클론이란 말 그대로 온라인에 있는 내 프로젝트의 복사본을 내 컴퓨터로 통째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과 클론을 생성하는 것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GitHub 저장소와 내 컴퓨터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Git의 클론 명령어를 사용해서 내 컴퓨터에 클론을 해야만 연결 정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GitHub 저장소에 다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Git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경 사항만 체크하여 변경된 내용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VS 코드에서 해볼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VS 코드 왼쪽 메뉴에 위에서 세 번째 Source Control을 클릭하시고 왼쪽 창이 Source Control로 바뀌면 거기서 Clone Repository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Clone from GitHub라고 나올 거예요. 우측에 Remote Sources라고 나오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원격으로 소스 관리를 여러 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처음 하는 경우에는 GitHub에 VS 코드가 로그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로그인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창이 나옵니다. Allow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브라우저가 아직 GitHub에 로그인된 상태라면 화면처럼 나올 겁니다. Continue를 클릭하시고요. GitHub에서 VS 코드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어도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Authorize Visual Studio Code를 클릭해서 승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VS 코드를 열 거냐고 물어봅니다. Visual Studio Code 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VS 코드 화면 중앙에 GitHub에서 만든 소스 코드 저장소 리스트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 아까 만들었던 Python AI My First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클론을 내 컴퓨터 어느 폴더에 생성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GitHub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았기에 GitHub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폴더를 고른 상태에서 Select as Repository Destinat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소스 코드 저장소를 열까요? 라고 VS 코드가 물어봅니다. 당연히 오픈 버튼을 클릭해서 열어봅시다. 짜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만든 소스 코드 저장소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폴더나 파일을 생성하면 GitHub의 소스 코드 저장소에도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UI는 CLI입니다. CLI는 Command Line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픽 화면 기반의 인터페이스인 GUI와는 달리 텍스트 명령어로 컴퓨터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터미널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왜 CLI로 만들까요? 그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개발 로직 자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서 AI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로직을 배우는 게 먼저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스크립트로 구성되어서 향후 자동화를 시키기도 용이합니다. 이번 강좌는 이렇게 CLI 기반으로 먼저 만든 후 나중에 웹 UI도 만들어 볼 거예요. CLI의 경우 터미널에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그 구조는 프로그램명, 기능, 옵션, 그리고 입력값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텍스썸이 프로그램명이고 서머라이즈가 기능, 하이픈 텍스트가 옵션, 그 뒤가 입력값입니다. 어때요? 오히려 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 쉽죠? 그럼 코드 작성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 만들 프로그램의 폴더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파이썬 개발을 할 때 소스 코드를 src 폴더 아래에 두고 구조화하면 나중에 확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통 모듈과 각 모듈을 나누어서 공통 모듈을 커먼 폴더에 나머지는 각각의 이름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커먼 폴더를 하나 만들고 문서 요약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텍스썸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각 폴더에는 해당 기능을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cli.py, errors.py가 그 파일들입니다. 근데 init .py는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각 폴더를 파이썬 패키지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빈 파일이어도 그 역할을 합니다. 파이썬 엔진은 폴더 안에 init .py 파일이 있으면 그 폴더를 하나의 모듈 묶음, 즉 패키지로 취급합니다. 덕분에 다른 파일에서 import 같은 구문을 사용하여 내부 코드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우선 소스 코드들이 담길 src 폴더를 만듭니다. 그 다음 src 폴더 아래에 커먼 폴더를 만들죠. 이어서 텍스트썸 폴더도 만듭니다.
자, 그럼 폴더 안에 들어갈 파일도 만들어 보죠. 먼저 커먼 안에 init 파일을 생성하고요. 이어서 에러스 파일도 만듭니다. 지금은 내용을 넣지 않을 거예요. 빈 파일로 남겨놓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썸 안에도 init 파일을 생성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CLI 파일을 만듭니다. 드디어 코드를 작성할 시간입니다. CLI 파일을 선택해서 열고 같이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해 볼 거예요. 입력값을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먼저 import 구문을 작성하고 import는 파이썬에서 모듈, 패키지를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sys는 시스템 모듈명이에요. 텍스트라는 변수에 터미널에서 받은 입력값 중 첫 번째 인자를 저장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변수 값을 출력하도록 해보죠. 드디어 첫 코드를 실행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터미널 창을 활성화하고 터미널이 하단에 나타나면 파이썬 하고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명을 입력합니다. 이때 현재 터미널 창에 나와 있는 경로를 확인하여 파일의 위치를 기입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src 폴더 아래에 텍스트 썸 폴더명까지 정확히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입력값으로 안녕하세요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한 값이 출력되는 게 보이시나요? 축하드려요. 첫 코드가 잘 완성되었습니다. 잘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했으니 Git에 첫 커밋을 날려볼 시간인데요. 이를 위해 Git의 커밋과 푸시에 대해서 알아보죠. 화면을 보시면 내 컴퓨터에서 GitHub까지 코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총 4단계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Working Directory, 지금 VS 코드로 작업하고 계신 폴더죠? 여기서 git status라는 명령어로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확인되면 git add 명령어로 staging area에 파일을 담습니다. staging area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git 내에서 저장하여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쇼핑몰로 치면 장바구니 같은 거죠. 여기에 add하고 파일명을 입력하여 각각의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 마치 상품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는 것처럼요. 한 번에 변경된 파일 전체를 담으려면 git add하고 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점은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렇게 스테이징 에리아에 파일을 담았으면 이 변경된 파일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붙여놓아야겠죠? 그게 커밋입니다. git commit -m 하고 어떠한 내용인지 입력하면 해당 내용으로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로컬 PC에 생성된 기록을 push 명령을 통해 GitHub에 올리는 겁니다. 참고로 만약 원격 저장소 연결이 안 되어 있었다면 git remote add origin하고 저장소 이름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 저장소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GitHub에 만약 브랜치가 여러 개 있다면 git push origin하고 브랜치 이름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메인 브랜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VS 코드에서 첫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워킹 다이렉터리에 변경된 내용들을 스테이징 에리아에 담겠습니다. 왼쪽의 세 번째 메뉴 소스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Git이 자동으로 변경 사항을 감지해서 U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파일 이름 옆에 U는 untracked,
우리말로 하면 추적되지 않음의 약자입니다. Git이 이 파일들의 존재는 알지만 아직 버전 관리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추적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각 파일에 커서를 갖다 대면 플러스 아이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앞서 설명한 git add 명령어를 실행하여 해당 파일을 스테이징 에리아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 상태가 U에서 A로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이 상태에서 커밋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커밋명은 기본 파일 생성이라고 입력하죠. 커밋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밋 내용을 GitHub에 올려서 GitHub 리포에 있는 메인 브랜치에 병합할 차례입니다. 상단에 첫 커밋 내용 전송이라고 쓰고 퍼블리시 브랜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리모트 연동에 이슈가 있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인증을 하는 창이 나타날 겁니다. 인증을 해주시고요. 인증이 되었다면 바로 코드가 GitHub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GitHub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첫 커밋 내용이 정상적으로 리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만들 남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파이썬 문법들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조건문입니다. 컴퓨터에게 판단력을 주는 거예요. 자판기를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음료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충분한가, 재고가 있는가,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나이라는 변수에 18이라는 정수값이 담겨 있습니다. 조건문에는 if라는 구문이 사용됩니다. if라고 적고 판단을 할 조건 내용을 적으면 돼요.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로 하고 우측 하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비교할 대상 2가지를 비교 연산자를 통해 무엇을 비교할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코드에서 보면 나이 변수의 값이 19보다 같거나 큰지를 비교합니다. 근데 현재 나이 변수에는 18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반환되는 불리한 값은 false가 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이 true이면 바로 다음 구문이 실행되고 false이면 else, 영어로 ELSE라고 쓰여진 구문을 실행시킵니다. 근데 만약 중간에 추가로 더 비교를 하고 싶다면 else if 구문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영어로 ELIF라고 적고 비교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나이 변수의 값이 13보다 같거나 큰지를 추가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청소년입니다가 출력되겠죠? 어때요? 쉽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합니다. 즉, 각 구문 다음에 4칸의 공백을 넣어줘야만 이게 해당 구문에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래서 각 if문의 결과값이 true일 때 실행되는 구문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해요. 아니면 에러가 납니다. 다음은 함수를 배워볼까요? 함수는 쉽게 말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리 만들어둔 마법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레시피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 함수를 쓸까요? 믹서기로 비유해 볼게요. 매번 과일을 깎고 다지고 컵에 담는 과정을 직접 한다면 너무 번거롭겠죠? 대신 믹서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면 과일만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코드를 볼게요. 파이썬에서 함수는 def라는 키워드로 만듭니다. define, 정의하다의 약자예요. diff 다음에 쓰는 것이 함수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 이름으로 해당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매개 변수, 영어로 parameter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코드에서는 이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함수 안으로 전달되는 재료예요. 둘째, 실행 코드. diff 다음에 들여쓰기에서 나오는 구문들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수행할 작업입니다.
셋째, 반환값, 영어로 return라고 합니다. 함수가 작업을 마치고 돌려주는 결과물이에요. 코드를 설명하면 인사하기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이름을 매개변수로 받아서 문장을 만든 다음 반환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인사하기 함수에 철수를 넣어서 호출하면 결과에는 안녕하세요 철수님, 오늘도 열공하세요가 나오고 이어서 인사하기 함수에 영희를 넣어서 호출하면 결과에는 안녕하세요 영희님, 오늘도 열공하세요가 나옵니다. 직접 해볼까요? 예제 코드를 VS 코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인사하는 문장을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이름만 넣으면 전체 인사하는 문장이 생성되어 출력되는 것 보이시나요? 이처럼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사용성입니다. 똑같은 코드를 반복 작성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이렇게 되면 코드에 중복되는 내용이 사라져서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만 보고 해당 구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어서 깔끔하죠. 마지막으로 함수의 구조를 정리하면 매개변수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반환값을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만 알면 함수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법, 예외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드는 법이었다면 try except는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보험 혹은 안전장치와 같아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해서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죠. try except를 사용하면 에러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 try except를 쓸까요? 장애물 달리기로 비유해 볼게요. 프로그램 실행은 장애물 달리기와 같아요. 가다가 장애물, 즉 에러에 걸려 넘어지면 보통의 프로그램은 거기서 경기를 포기하고 멈춰버립니다. 크래시가 나는 거죠. 하지만 try except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완주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앱이 꺼지는 것보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합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에러 하나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try 블럭은 일단 이 코드를 실행해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try 블럭 안에 있는 코드 중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try 안에 남은 코드는 무시하고 즉시 except로 이동하여 except 블록에 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except 블록에는 에러가 났을 때 보여줄 메시지나 복구 작업을 적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finally 블록은 에러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되는 영역으로 예를 들어 에러가 났을 때도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 있거나 우아하게 종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여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볼까요? try 블럭 안에 10을 0으로 나눈 값을 결과 변수에 넣는 코드를 써놓았어요. 모든 정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으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except 블록의 내용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finally 블록의 내용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죠. 출력 내용을 보면 차례로 프린트 구문이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예외 처리 구문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돌발 사고에 대비할 때 씁니다.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단절, 잘못된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이요. 이 구조만 알면 어떤 에러도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만들 코드의 전체 흐름을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하는 다이어그램 중 하나로 주로 개발자가 로직을 설계하거나 복잡한 시스템의 흐름을 이해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이어그램을 통해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사용자가 터미널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요. text sum, summarize text. AI 서비스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간 파이썬이 우리가 만든 CLI.py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파일의 맨 위부터 아래로 쭉 읽어 내려오다가 맨 아래에 있는 특별한 코드를 만나요. 바로 if name main 블럭이에요. 이 블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의 정문이에요. 이 파일이 직접 실행됐을 때만 여기를 통해 들어와라 라는 의미죠.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메인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제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sys 모듈의 argv라는 변수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가져와요. summarize, text, AI 서비스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변수예요. 사용자의 입력을 담아두는 그릇이죠. 그 다음 build parser 함수를 호출해서 명령어 해석기를 만들어요. 이 함수 안에서는 argument parser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도구에게 우리 프로그램은 summarize라는 명령어를 받을 수 있고 text라는 옵션이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레스토랑에서 주문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과 같아요. 메인 메뉴 칸, 음료 칸, 디저트 칸 이렇게요. 설정이 다 끝나면 완성된 parser 객체를 메인 함수로 돌려보내줍니다. 자, 이제 주문서 양식도 만들었으니 실제로 손님이 뭘 주문했는지 읽어볼 차례예요. parse 아까 받아온 argv 값들을 분석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결과물이 뭐냐면 arg라는 객체예요. 이 안에는 커맨드에 summarize가 들어있고 텍스트에 AI 서비스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다가 들어있어요. 이제 조건문으로 확인해요. arg의 커맨드가 summarize인지 맞으면 요약 기능을 실행하러 가는 거죠. 드디어 핵심이에요. run summarize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함수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입력값 검증이에요. validate text 함수를 불러서 텍스트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요. validate text 안에서는 먼저 strip 함수 앞뒤 공백을 제거해요. 그리고 빈 문자열인지 검사해요.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는 문제없으니까 검증을 통과하고 정리된 텍스트를 돌려줘요. 그 다음 print 함수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터미널에 이렇게 나타나요. AI 서비스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강의니까 입력받은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하지만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여기에 진짜 요약 로직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예요. run summarize가 할 일을 다 끝내고 return 0을 해요. 0이라는 숫자는 문제없이 잘 끝났다는 의미예요. 이 0이 메인 함수로 전달되고 메인 함수도 똑같이 return 0을 해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exit가 0으로 호출되면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운영체제한테 나 할 일 다 했어, 에러 없이 끝났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정리하면 시작, 프로그램 진입점에서 메인 함수 호출, 파서 생성, 명령어 해석기 준비 인자, 파싱, 사용자 입력, 분석 요약, 실행, 검증하고 출력 종료,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5단계입니다. 자, 이제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먼저 errors 파일을 열어주세요.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설명을 할 것이므로 오늘은 사용자 에러를 커스텀으로 정의하기 위해 여기에 user facing error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든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에러 메시지를 커스텀으로 화면에 표시할 것입니다.
user facing error 작성을 마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from future import annotations은 변수의 타입을 나중에 정의할 수 있게 해서 코드 작성에 유연함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from은 임포트문에 써놓은 모듈이나 패키지 안에서 특정한 도구만 쏙 골라서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파이썬은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 A라는 클래스 안에서 나의 결과값은 A 타입이야 라고 쓰고 싶어도 아직 A의 정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썬은 A가 뭐야 라며 화를 냅니다. 근데 이 코드를 맨 위에 적어두면 파이썬은 일단 문자열처럼 취급하고 타입을 나중에 처리합니다. 덕분에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나 아직 나오지 않은 클래스를 미리 적어둬도 에러가 나지 않아요. 마치 요리책의 1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나올 특제 소스를 뿌리세요 라고 적어둘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From data classes, import data class는 클래스를 만들 때 반복적인 코딩을 줄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클래스를 만들 때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def init 처럼 아주 길고 지루한 코드를 매번 직접 써야 합니다. 근데 데이터 클래스를 임포트한 후 클래스 위에 골뱅이 데이터 클래스만 붙여주면 파이썬이 알아서 데이터를 받아 저장하는 기능, 데이터 내용을 예쁘게 출력하는 기능, 데이터끼리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에는 딱 우리가 정의하는 함수만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클래스는 메시지 변수에 사용자 정의 에러 메시지가 들어가고 exit 코드 변수에 종료 코드가 정수값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CLI 파일을 열어봅시다. 마찬가지로 from future import annotations을 작성해주고 여기서 사용할 추가 모듈들도 임포트문으로 작성할게요. argparse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파싱하는 데 사용합니다. 파싱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서 사용될 의미 단위로 쪼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rgparse는 이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ys는 이미 한번 써보았죠?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파라미터와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셔널에서는 우리는 변수의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user facing error는 우리가 앞서 만든 클래스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각 함수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validate text 함수부터 작성하죠. validate text 함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trip 함수로 입력받은 문자열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 혹시 입력 내용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 빈 문자열은 조건문에서 false로 취급됩니다. not은 그 결과를 뒤집는 연산자입니다. 즉 여기서는 false이면 true가 됩니다. 따라서 not cleaned는 만약 cleaned가 비어 있다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죠. 이 조건문을 무사히 통과하면 return의 앞뒤 공백만 제거된 입력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build parser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함수 첫 줄의 화살표는 이 함수가 반원할 값의 자료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argument parser 객체가 반원되는 자료형입니다. 객체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함께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서 배우 자료형 외에 객체라는 자료형이 있고 그 자료형으로 함수가 반환이 가능하다 정도만 지금 아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는 프로그램의 이름표를, 디스크립션은 설명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가게로 치면 가게 입구에 우리 가게 이름은 텍스썸이고 그를 요약해주는 곳입니다 라고 간판을 거는 것과 같은 거죠. 이어서 데스트는 커맨드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메뉴를 골랐는지 커맨드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required는 true는 메뉴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뜻이죠. 이어서 여러 메뉴 중 summarize이라는 구체적인 메뉴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 사용자는 터미널에서 python main.py summarize라고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summarize, 즉 요약이라는 메뉴를 생성한 거죠. 언더바 텍스트는 요약할 텍스트를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든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값이기 때문에 역시 required는 true라고 설정한 것이죠. 이제 사용자는 터미널에서 summarize 언더바 텍스트 하고 요약할 텍스트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에 값을 넘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함수를 정리하면 사용자가 터미널에 입력한 복잡한 글자들을 파싱해서 프로그램이 summarize 기능을 실행하고 텍스트는 이거구나 라고 알아먹을 수 있게 정리해주는 해석기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드디어 핵심 기능인 run summarize를 작성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함수 껍데기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기능 구현은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run summarize를 함수는 입력값을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이썬은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함수들이 여기서 호출이 되게 작성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속을 만들었다면 그 부속을 조립하여 동작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작성된 코드를 살펴보면 에러가 발생할 만한 부분은 try except 구문으로 블럭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화면에 에러를 출력하고 종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 아닙니다. 메인 함수로 진입하는 블럭을 작성해야 해요. 네, 이렇게 작성하면 진짜 끝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이썬 기초 기억나시죠?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상자였어요. 이름표를 붙여서 나중에 다시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료형은 4가지, 숫자는 int랑 float, 문자는 string, 참거짓은 boolean. 이 4가지면 웬만한 데이터는 다 다룰 수 있어요. 조건문 if는 컴퓨터에게 판단력을 주는 거였고요. 함수 def는 믹서기처럼 재료 넣고 버튼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마법의 도구였죠. 그리고 try except, 프로그램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까지 배웠습니다. Git 버전 관리도 했어요. Git은 코드의 타임머신이에요. 실수해도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죠. 워킹 다이렉터리에서 스테이징 에리아로, 거기서 로컬 리포로, 마지막으로 리모트 리포까지. 이 4단계 흐름 기억하시죠? add로 담고 comit로 확정하고 push로 GitHub에 올리면 끝. 실전 개발도 직접 해봤어요. CLI가 뭔지 알았고 소스 폴더 중심으로 프로젝트 구조도 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텍스트썸이라는 AI 서비스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터미널에서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모든 AI 서비스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만든 이 작은 프로그램이 강의가 끝날 때쯤엔 진짜 텍스트를 요약하는 AI가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왔죠?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 수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텍스트를 데이터 구조로 바꾸는 것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문법에서 리스트, 딕트, 자료형을 배워서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배워볼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요약 로직의 기초를 구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건 AI 프로그램의 뼈대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뼈대에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작성한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려놓았어요. GitHub 주소는 동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타이핑 해보세요. 그래야 본인 실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려요.